자, 재무부동산학의 2의 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포괄손익계산서 중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 즉 세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금 뭐 다양한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초과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 거 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뭐 실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실무를 할 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또 강의를 띄워놓고 이제 할 텐데요. 자, 그냥 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 비율입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거,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재무상태표와 함께 요 비율을 갖다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가지고 했을 때는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그 손익계산서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는 게 수익성 비율 그리고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익성 비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수익성 비율은 이제 투자 자본에 대한 경영 성과의 정도 또는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수익성 비율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투자 자본에 대한 경영 성과의 정도. 그리고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때 수익성 비율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경영자, 채권자 이런 그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수익성 비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뭐 사업 확장을 한다든지 신규 사업 참여할 때 판단 기준으로 수익성 비율을 보고요. 채권자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자금을 좀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자금을 빌리는 그 기업의 어떤 채무 상환 능력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판단할 때 이 수익성 비율을 또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수익성 비율을 보고 주식의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 같으면은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가 이제 노사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금 교섭을 하게 되는데 그 임금 교섭할 때 수익성 비율로 임금 교섭 기준을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익성 비율에는 총 자산 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자산 이익률은 이제 Return on Asset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ROA라고 하고 그다음에 총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측정할 때 총 자산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이제 리턴 온 에퀴티 앞서 따가지고 ROE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수익성 비율 그러면은 총자산 이익률보다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더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 즉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을 측정하는 비율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총 자본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 자산 이익률은 그러니까 총 자산 이익률 ROA나 자기자본 이익률 ROE나 똑같이 단기 순이익의 비율인데 근데 ROA 총 자산 이익률은 총 자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 그래서 총 자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총자산 가지고 단기 순이익 얼마만큼 내는지 그 수익성을 갖다가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은 총 자본 가지고 총 자본 가지고 영업 활동을 했을 때 그때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총자산 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평가하는 비율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두 가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은 회계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중금리 또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예를 들어 투자자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또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까, 또는 그냥 예금으로 넣어놓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비교를 하는 게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을 테고요. 또는 이제 주식의 가격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얻는 어떤 그 이익률 또는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제 예금에 집어넣어 놨을 때, 예금에 넣어 놨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이자죠. 이자율, 시중 금리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 1년 뒤에 매입했다 1년 뒤에 매각하면 그때 차익이 얼마일까? 그 차익의 비율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정도를 갖다 요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그만큼 이 자산에 투자하면 얻으려고 요구를 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총자산 이익률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폐기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냥 시중금리 그리고 요구 수익률하고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은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가지고 수익률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직접 비교를 해서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은 데다 이제 투자를 하면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총자산 이익률 ROA나 자기자본 이익률 ROE 같으면 회계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 총자산 이익률보다 높아요. ROE가 ROA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총자산 그리고 총자본 중에 당연히 총자산이 더 크겠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항등식에 따르면은 부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채가 있다, 부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본보다 자산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ROA의 분모에 들어가 있는 총자산이 ROE의 분모에 들어가 있는 총자본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분모가 더 커지면은 전체적인 크기는 더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ROA보다 ROE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왜 그러냐? 누가 물어보면은 기업이 재물의 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업이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채를 사용해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지렛대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면은 맞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은 총자산 이익률 ROA하고 자본 승수의 곱으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듀퐁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듀퐁이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이제 듀퐁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본 승수는 총자산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ROE 먼저 이거 생각해 보면 자기자본 이익률 생각해 보면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총자본, 분모에 있는 분모 분자에,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걸 곱해주면은 어차피 등호는 성립을 하지요.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눠준 거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은 총자산분의 총자산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요 뒤에 총자산분의 총자산 곱하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있을 때는 분모에 있는 걸 요 뒤에 있는 총자산을 앞으로 당기고 요 앞에 있던 총자본을 뒤에 분모로 놔줘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 부분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준 거, 두 번째 부분은 총자산을 총자본으로 나눠준 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준 거 첫 번째 부분이 총자산 이익률
ROA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총자산을 총자본으로 나눠준 거, 그걸 갖다 이제 여기 자본승수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총자산 이익률 ROA하고 자본승수의 곱으로다가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가지고 또 다양한 것들 이제 도출을 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제는 이제 수익성 비율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동의의 2016년 총자산 이익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얼마인가, ROA, ROE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쪽하고 29쪽에 보면은 재무상태표가 있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구해내시면 되고요. 총자산 이익률은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준 건데, 당기순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4,120,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자산은 31,120, 단위는 100만 원. 그래서 요 위에 분자는 포괄손익계산서 보시고 당기순이익 찾아내시고, 분모에 있는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하면은 0.1324, 13.24%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총자본 찾아내시고요. 그래서 28쪽에 자본 총계 해가지고 22,690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좀 전에 찾아봤죠. 4,120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하면은 0.1816, 18.16%이다. 그래서 2016년 주식회사 동의의 총자산 이익률은 13.24%, 자기자본이익률은 18.16%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총자산이익률 ROE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용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비율이 활동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하고 그다음에 그 매출을 얻기 위해서 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투자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각종 자산들의 관계를 측정해가지고 그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재무 비율이 이제 활동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효율성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특정 자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이니까 자산관리 비율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매출액을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 자산의 가액으로 나누어서 회전율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전율 비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성 비율, 뭐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느냐, 효율성 비율 또는 자산관리 비율. 여기서 효율성 비율은 관리의 효율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회전율, 회전 횟수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전율 비율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활동성 비율을 찾아내는 게 이제 재고자산, 매출채권, 총자산 뭐 해가지고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많은 재무 비율들이 나오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전공에서 그 경영분석이라는 과목을 들어보시면요, 하여튼간에 비율 가지고 그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다 세보진 않았는데요. 한 5,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 5, 60개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지금 한 7, 8개 정도 나온 것 이것까지 합치면 한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3개, 3개, 2개니까 8개네요. 나중에 이제 그 중간시험 문제 그 비율 분석하는 걸 이렇게 한번 그 산책을 통해 가지고 찾아내 보세요. 그러면은 맨날 그 분자하고 분모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로 나누어주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기록할 때 1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거나, 뭐 분기별로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기간이 1년 또는 1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몇 번이나 매출액으로 전환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재고자산의 현금화 속도.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매출을 했으면 현금으로 들어왔던지 들어올 것이든지 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현금으로 얼마나 많이 회전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전환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잘 관리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의 역수를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날수로 일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를 구체적인 일수로 표현한 게 평균 재고일수 또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는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의 역수를 구하시고요. 거기다 365일을 곱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눠준 게 그게 이제 평균 재고일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 재고로 쌓여 있으면 안 좋겠죠. 재고로 쌓여 있는 정말 날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재고 자산을 잘 관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가 짧을수록 다른 의미로 다르게 설명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재고 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분모가 높아지는 거니까 평균 재고일수는 짧아지겠죠. 그럴수록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 비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다가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는데요.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회수하기까지 그 경과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현금화하는 속도, 매출액이라고 하는 현금으로 전환되는 속도 또는 매출 채권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정도를 측정할 때 활용하는 게 매출채권 회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결국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으면 매출채권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매출채권 회전율도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제 기간으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회전 속도를 구체적인 일수로 표현한 게 평균 회수 일수가 되고요. 매출채권을 회수했으니까 평균 회수 일수 또는 매출채권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회수 일수는 매출채권 회전율의 역수를 취하고 그다음에 365일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균 회수일수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빨리 전환된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그러니까 외상을 빨리 받는다라고 하는 게 평균 회수일수가 짧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평균 회수일수가 짧을수록 즉 다시 말해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 채권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효율성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총자산 회전율이 높으면은
기업 운영에 투하된 총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럴 때 이제 과대 투자 또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즉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이게 높은지 아니면은 낮은지, 뭐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있겠죠. 그럼 그 산업의 어떤 평균적인 재고자산 회전율, 평균적인 매출채권 회전율, 그리고 평균적인 총자산 회전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적인 재고자산 회전율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재고자산 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평균적인 매출채권 회전율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매출채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총자산 회전율 가지고도 마지막 문제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의 평균적인 회전율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막바로 다른 기업의 회전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기업,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나 총자산이나 그 자산 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요. 자, 활동성 비율도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예제가 활동성 비율 구하는 거고요. 자, 주식회사 동의의 2016년 재고자산 회전율과 평균 재고일수를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과 평균 회수 일수를 구해보세요. 총자산 회전율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쪽에 있는 재무상태표 중에 이제 2016년 거 가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29쪽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 함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율 구한다라고 하면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구할 때, 자, 요 분모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은 주식회사 동의의 재무상태표 28쪽에 있는데요. 유동자산 중에 세 번째 항목이 재고자산이었어요. 그리고 얼마였냐면은 5,550,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포괄손익 계산서 보시면 매출액이 나와 있죠. 얼마냐면은 1호 15,090 해서 단위는 역시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2.72라고 하는 수치를 얻을 수 있고요. 이 뒤에다 단위로 뭘 붙이냐면 회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2.72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재고일수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365일로, 죄송합니다.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어서 구하면 돼요. 365 나누기 2.72 회라고 하면 아까 사실 여기는 단위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단위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를 붙인 거죠. 그래서 365일을 2.72라고 하는 숫자로 나눠주면은 134.24. 그리고 이 뒤에 단위가 뭐가 붙겠어요? 1이 붙어요. 1. 날수, 그 1이 붙어요. 그래서 134.241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도 이제 구해보는데요. 매출채권 회전율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줍니다.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좀 전에 찾아봤고요. 매출채권은 28쪽에 있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의 두 번째 항목 매출채권이거든요. 얼마냐면은 6,880,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90을 6,880으로 나눠주면 2.19라고 하는, 즉 매출채권 회전율은 2.19회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평균 회수일수라고 하는 것은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365일을 2.19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주면은 166.411이다 라고 해서 평균 회수일수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똑같이 분자에는 매출액이 들어가고요. 분모에 총자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찾아봤고요. 총자산은 재무상태표 2016년 거 맨 끝에 보면 자산 총계라고 해가지고 31,120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에 보면은 0.48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0.48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회전율 구할 때는 분자에 매출액이 들어간다. 세 가지 회전율 모두 다 분자에 매출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분모에는 그 회전율 앞에 붙어 있는 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분자에는 매출액 들어가고 분모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니까 재고자산을 넣어주면 된다. 그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은 분자에는 똑같이 매출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모에 매출채권이 들어간다. 총자산 회전율은 분자에는 똑같이 매출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모에 총 자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전율, 활동성 비율, 회전율 비율, 뭐 그 다음에 또 앞에 했던 거는 이제 그 수익성 비율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그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한꺼번에 이용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재무 비율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중간 시험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받으시면 기출 문제도 이제 강의 자료 그 도어의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강의 자료 또는 뭐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도어 콘텐츠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먼저 그 뭐 제가 강의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자료만 그 기출 문제 자료만 올려놓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보고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풀이를 보시면은 뭐 이렇구나 뭐라고 하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좋겠죠. 근데 문제가 기출문제 여기 있는 예제하고 강의 안에 있는 예제하고 기출문제 정도인데 뭐 똑같은 부분에서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먼저 풀어보는 게 되죠. 좋죠. 답을 보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만들어서 풀어보시고 이게 답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알려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주차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차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